내가 살던 평양에는 호텔 하나가 있었다. 평양 시민들은 그 건물을 망신의 호텔이라 불렀다. 1987년 착공해 25년이 지나도록 완공되지 못한 330m 높이의 철골 무덤. 나는 그곳 43층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며 매일 죽음의 공포와 마주했다. 추락하는 동료들의 비명, 은폐되는 사고들, 완공 불가능한 선전물을 위해 사라져간 수백 명의 목숨. 그 높이에서 내려다본 평양은 더 이상 내가 살아야 할 곳이 아니었다. 나는 20살이 되던 해 봄, 평성직업기술학교에서 용접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평안남도 탄광에서 30년을 일하다 진폐증으로 숨을 헐떡이며 누워 계셨고,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중국산 자파를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계셨다. 형은 군대에 있었고 여동생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나는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사람이었고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용접 토치를 처음 잡았을 때의 감각을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불꽃이 튀어오르는 순간 눈을 보호하는 검은 차광면 너머로 쇠붙이가 녹아내리며 하나로 붙는 광경이 펼쳐졌다. 금속 특유의 탄 냄새가 코를 찔렀고 용접봉이 닿는 순간 지직거리는 소리가 작업장 전체를 가득 채웠다. 손에 쥔 토치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팔이 떨려서 처음 며칠은 제대로 된 용접선 하나 만들지 못했다. 선생은 내 작업물을 보고는 혀를 차며 다시 하라고 했고 나는 밤늦도록 연습용 철판 앞에 앉아 똑같은 동작을 수백 번 반복했다. 기술학교 기숙사는 한겨울에도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불을 두 겹으로 덮고 자야 했다. 아침 6시에 기상 나팔이 울리면 세면장으로 달려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고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습장에서 쇠를 자르고 붙이는 작업을 반복했다. 점심은 강냉이밥에 된장국이 전부였지만 배고픔에 익숙해진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빠르게 먹어치웠다. 오후 실습이 끝나면 저녁 6시까지 김일성 김정일 혁명 역사 학습이 이어졌고 저녁을 먹고 나면 자유시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실습장에 나가 연습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나와 같은 반에는 15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박영이라는 이름의 여학생이 유독 눈에 띄었다. 영희는 나보다 2살 어렸지만 용접 실력은 우리 반에서 가장 뛰어났다. 가느다란 손으로 토치를 다루는 모습은 마치 오랜 시간 그 일을 해온 장인 같았고 용접선은 언제나 일직선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었다. 처음에는 여자가 무슨 용접을 하냐며 무시하던 남학생들도 한 달이 지나자 영희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영희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왔다고 했고 아버지가 조선소에서 일하다 사고로 돌아가신 뒤 혼자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고 했다. 3개월이 지나자 나도 제법 용접봉을 다룰 수 있게 되었고 선생은 내 작업물의 합격 도장을 찍어주었다. 그 작은 빨간 도장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용접 기술은 평성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양에 가면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나는 언젠가 평양으로 가서 제대로 된 돈을 벌어 가족을 도울 수 있기를 꿈꾸었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평양에서 큰 건설 프로젝트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고 숙련된 용접공에게는 일반 노동자보다 2배 이상의 배급이 주어진다는 말도 있었다. 졸업을 앞두고 나는 평양건설 현장 배치를 신청했다. 담임선생은 내 성적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한 달 뒤 평양 모란봉 구역 건설관리국에서 배치 통지서가 날아왔다. 나는 그 종이를 들고 기숙사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평양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실감나지 않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평성을 떠나 평양으로 간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평양역에 내렸을 때 나는 처음으로 수도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기차역 광장은 평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깨끗했으며 사람들의 옷차림도 달랐다. 여자들은 대부분 치마를 입고 있었고 남자들은 인민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역 앞 대형 게시판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장군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그 아래로 붉은 글씨로 혁명 구호가 적혀 있었다. 나는 작은 가방 하나를 어깨에 메고 건설관리국에서 보낸 안내원을 따라 트럭에 올랐다. 트럭이 달리는 동안 나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평양의 풍경을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 대동강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주체사상탑이 저 멀리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다. 아파트 건물들은 모두 비슷한 높이로 줄지어 서 있었고 거리는 놀라울 만큼 한산했다. 그러다 트럭이 한 교차로를 지나는 순간 내 눈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들어왔다.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오른 거대한 삼각불 모양의 건물이 도시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다. 건물은 너무 높아서 고개를 뒤로 젖혀야 꼭대기가 보일 정도였고
외벽은 회색 콘크리트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안내원이 내 시선을 따라가며 말했다. 류경호텔이라고 했다. 1987년에 착공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텔이 될 예정이었지만 지금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했다. 나는 그 거대한 구조물을 올려다보며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건물은 완성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곳곳에 녹슨 크레인과 철골 구조물이 드러나 있었다. 창문은 하나도 끼워지지 않아 텅 빈 구멍들이 수백 개씩 뚫려 있었고 그 안쪽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바람이 불 때마다 건물 전체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신음하는 것 같았다. 트럭은 류경호텔에서 3km 떨어진 건설 노동자 숙소로 나를 내려주었다. 숙소는 낡은 4층짜리 아파트 건물이었고 한 방에 8명이 함께 생활하도록 되어 있었다. 나는 2층 끝방에 배정받았고 그곳에는 이미 7명의 노동자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나보다 나이가 많았고 대부분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었다. 한 사람은 황해도에서 왔고 다른 사람은 강원도에서 왔으며 나머지는 평안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내가 새로운 용접공이라는 것을 알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내어주었다. 다음날 아침 5시에 확성기에서 기상음악이 흘러나왔고 우리는 서둘러 세수를 하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아침은 옥수수밥과 배추국이었는데 평성에서 먹던 것보다는 양이 조금 더 많았다. 6시 30분에 트럭이 숙소 앞에 도착했고 우리는 짐짝처럼 트럭 짐칸에 올라탔다. 트럭은 곧장 류경호텔로 향했고 건물에 가까워질수록 그 압도적인 크기가 실감났다. 건물 기단부만 해도 평성직업학교 전체 면적보다 넓어 보였고 330m 높이의 삼각뿔 구조는 주변의 모든 건물을 왜소하게 만들었다. 현장 관리소장은 50대 중반의 마른 남자였고 담배를 물고 우리를 후어보며 배치를 지시했다. 나는 철골 용접조에 배정되었고 담당 구역은 41층에서 43층까지였다. 관리소장은 말했다. 이 건물은 곧 재개될 것이고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 기존 철골 구조를 보강하고 녹슨 부분을 교체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다. 이미 12년째 중단된 공사가 정말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 건물 외벽의 콘크리트는 빗물에 씻겨 얼룩덜룩했고 철골 곳곳에는 녹이 슬어 있었다. 작업 조장은 나를 데리고 건물 내부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는 없었고 철골 계단을 타고 걸어 올라가야 했다. 10층을 오르자 다리가 후들거렸고 20층을 넘어서자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30층쯤 되었을 때 나는 잠시 멈춰 서서 창문이 없는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평양 시내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고 대동강은 가느다란 은빛 띠처럼 보였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옷깃을 파고들었고 나는 본능적으로 철골 기둥을 붙잡았다. 높이가 주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43층에 도착했을 때는 다리에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숨을 고르며 앉아 있어야 했다. 43층에서의 작업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쉬는 시간은 점심 30분이 전부였고 그나마도 자리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서서 급하게 밥을 삼키는 수준이었다. 용접 작업은 철골 구조의 접합부를 보강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는데 12년 동안 방치된 철골은 생각보다 심각하게 부식되어 있었다. 녹이 슬어 두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부위도 있었고 용접 이음새가 벌어져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틈이 생긴 곳도 많았다. 작업조는 모두 5명이었고 나를 포함해 용접공이 3명, 보조인부가 2명이었다. 조장은 40대 후반의 최덕수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미 이 현장에서 5년째 일하고 있다고 했다. 덕수는 말수가 적었지만 용접 실력만큼은 확실했고 그의 손에서 나오는 용접선은 언제나 완벽했다. 나는 그의 작업을 옆에서 지켜보며 조금씩 배워나갔고 한 달쯤 지나자 혼자서도 제법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용접공 한 명은 최민준이라는 28살 청년이었는데 민준은 평양 토박이었고 아버지가 당 간부여서 이 현장에 배치된 경우였다. 43층의 여름은 지옥이었다. 지붕이 없는 건물 꼭대기는 햇빛을 그대로 받아 콘크리트 바닥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용접 작업을 하면 토치의 열기와 햇빛이 합쳐져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물은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보급되었는데 양이 턱없이 부족해서 목이 타도 참아야 할 때가 많았다. 창문이 없는 구멍으로 바람이 불어오기는 했지만 그 바람조차 뜨거운 공기를 실어 날랐다. 용접 차광면 안쪽은 습기가 차서 시야가 흐려졌고 차광면을 벗고 작업하면 눈이 금방 상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철골 기둥의 접합부를 용접하고 있었다. 바닥에서 30cm쯤 떨어진 높이였고 나는 무릎을 꿇고 토치를 철골에 갖다 대고 있었다. 용접봉이 녹으면서 치직거리는 소리가 났고 불꽃이 사방으로 튀어올랐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고 민준이 철골에서 미끄러지며 난간 쪽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보았다. 민준은 안전줄을 제대로 매지 않은 채 작업하고 있었고 발을 헛디디며 균형을 잃은 것이었다. 조장 덕수가 재빨리 달려가 민준의 팔을 붙잡았고 나도 토치를 던지고 뛰어가 민준의 다른 팔을 잡았다. 우리는 힘을 합쳐 민준을 끌어올렸고 민준은 바닥에 쓰러져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덕수는 민준을 노려보며 안전줄을 제대로 매지 않으면 다음에는 죽는다고 소리쳤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과했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나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43층 높이에서 떨어지면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었다. 아래쪽 콘크리트 바닥까지는 거의 150m 이상이었고 그 높이에서 떨어지면 몸이 산산조각 날 것이었다. 나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도 민준이 미끄러지던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우리 조가 아닌 다른 조에서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다. 27층에서 작업하던 인부 한 명이 철골 기둥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했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현장에는 경비원들이 달려왔고 시신은 천으로 덮여 트럭에 실려 나갔다. 관리소장은 우리를 모아놓고 안전수칙을 다시 강조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보다는 귀찮음이 묻어났다. 작업은 사고 당일 오후부터 다시 시작되었고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철골을 용접하고 볼트를 조였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트럭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우리는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나는 이 건물이 정말로 완공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12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고 철골은 계속 부식되고 있었으며 새로운 자재가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건물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도록 간신히 붙들어 두는 것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이 건물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선전을 계속했고 우리는 그 말을 믿는 척하며 매일 43층까지 올라가 용접봉을 들어야 했다. 밤마다 숙소 창문으로 보이는 류경호텔의 거대한 실루엣은 마치 무덤처럼 느껴졌고 나는 언젠가 이 건물이 나를 집어삼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나는 류경호텔에서 6년째 일하고 있었고 27살이 되어 있었다. 그동안 현장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의 수를 정확히 세어본 적은 없었지만 내가 직접 목격하거나 소문으로 들은 사고만 해도 수십 건이 넘었다. 추락사고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철골에 깔리거나 크레인에 부딪혀 죽는 경우였다. 용접 작업 중 감전되어 즉사한 사람도 있었고 여름 폭염에 탈진해서 쓰러진 뒤 다시 일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현장 관리소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고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그 보고서가 어디로 올라가는지 누가 읽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조장 덕수는 어느 날 저녁 술을 마시며 내게 말했다. 이 건물은 이미 수백 명의 목숨을 먹어치웠다고 했다. 1987년 착공 이후 18년 동안 현장에서 죽은 사람만 최소 200명은 넘을 것이라고 했다. 공식적으로는 숫자가 훨씬 적게 보고되지만 실제로는 사고가 발생해도 은폐되는 경우가 많았다. 가족들은 보상금 몇 푼을 받고 입을 다물었고 시신은 평양 외곽 어딘가에 조용히 묻혔다. 당에서는 이 건물이 위대한 수령님의 뜻에 따라 건설되는 것이니 희생은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우리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해 가을 나는 박영희를 다시 만났다. 영희는 평성직업학교를 졸업한 뒤 청진으로 돌아갔다가 몇 년 뒤 다시 평양으로 배치되어 류경호텔 현장에 왔다. 영희는 용접공이 아니라 청소 노동자로 배치되어 있었고 우리 작업조가 일하는 층의 바닥을 쓸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했다. 영희를 처음 봤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8년 만에 만난 영희는 평성에서의 그 또래 소녀가 아니라 삶에 지친 30살 여자가 되어 있었다. 얼굴은 야위었고 손은 거칠었으며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다. 영희는 나를 알아보고는 반갑게 인사했고 우리는 점심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다. 영희는 청진에서 어머니를 돌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갈 곳이 없어 다시 평양으로 왔다고 했다. 청진에서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고 평양에서라도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했다. 류경호텔 현장 급여는 형편없었지만 그래도 배급이 나왔고 숙소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거리에서 떠도는 것보다는 나았다고 했다. 나는 영희의 말을 들으며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43층은 난방이 되지 않았고 바람이 창문 구멍으로 거침없이 불어들어왔다. 용접 작업을 하면 토치의 열기로 잠깐 몸이 녹지만 작업을 멈추면 금방 체온이 떨어져 손발이 얼얼했다. 장갑을 끼고 작업하면 손가락 감각이 둔해져서 정밀한 용접이 어려웠고 장갑을 벗고 작업하면 손가락 끝이 동상에 걸렸다. 민주는 어느 날 손가락 2개가 새까맣게 변하는 것을 발견했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12월 말 작업조 회의에서 관리소장이 발표했다. 내년에는 류경호텔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해외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당에서도 이 건물을 완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했다. 우리는 박수를 쳤지만 아무도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6년 동안 똑같은 말을 수십 번 들었고 그때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건물은 여전히 미완성으로 서 있었고 우리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며 시간을 보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 중얼거렸다. 이 건물은 평생 완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여기서 녹슨 철골을 용접하다가 끝날 것이라고 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류경호텔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무덤이었다. 수백 명의 노동자가 이 건물에서 죽었고 수천 명이 이곳에서 삶을 소진하고 있었다. 완공되지 않을 건물을 위해 우리는 매일 목숨을 걸고 철골 위를 걸었고 혹한과 폭염을 견디며 용접봉을 들었다. 그 모든 노력과 희생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평양을 떠나고 북한을 떠나고 이 끝없는 허무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불쑥 솟아올랐다. 그 생각은 작은 불씨처럼 내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나는 다시는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30살이 되던 해봄 나는 류경호텔에서 9년째 일하고 있었다. 그동안 나는 숙련된 용접공이 되었고 현장에서는 나를 믿고 중요한 구조물 작업을 맡겼다. 민주는 여전히 우리 조에서 일하고 있었고 영희는 청소 노동자로 매일 우리 층을 지나다녔다. 덕수는 5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고 작업 속도가 예전 같지 않았다. 새로운 인부들이 계속 투입되었지만 대부분은 몇 개월 버티지 못하고 다른 현장으로 옮겨가거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4월 중순의 어느 날 날씨는 화창했고 하늘은 맑았다. 우리는 42층에서 철골 보강 작업을 하고 있었고 점심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기둥과 보의 첩합부를 용접하고 있었고 민주는 내 옆에서 볼트를 조이고 있었다. 덕수는 10m쯤 떨어진 곳에서 철골 절단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덕수가 서 있던 철골 발판이 갑자기 기울어졌다. 녹슨 볼트가 풀리면서 발판이 한쪽으로 쏠린 것이었다. 덕수는 균형을 잃으며 철골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졌다. 나는 덕수가 공중으로 떨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의 몸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아래로 떨어져 내렸고 그의 입에서는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민준이 소리를 질렀고 다른 인부들도 달려왔지만 아무도 손을 쓸 수 없었다. 덕수는 42층에서 지상까지 150m 이상을 추락했고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철골 난간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작은 점처럼 보이는 덕수의 몸이 피 웅덩이 속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나는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토치가 손에서 떨어져 철골 바닥에 부딪혀 쨍그랑 소리를 냈다. 현장은 즉시 중단되었고 경비원들과 관리소 직원들이 올라왔다. 덕수의 시신은 천으로 덮여 트럭에 실렸고 우리는 전원 집합 명령을 받아 1층 광장에 모였다. 관리소장은 우리 앞에 서서 안전수칙을 다시 강조했지만 그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덕수가 떨어지는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었고 그의 마지막 비명이 귓가에 맴돌았다. 덕수는 이 현장에서 10년을 일했고 나에게 용접을 가르쳐준 사람이었다. 그가 330m 높이의 건물에서 떨어져 죽는 것을 나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뒤 우리 방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밥은 평소처럼 배급되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민주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았고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밤이 깊어지자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했다. 이대로 있으면 우리도 언젠가 덕수처럼 죽을 것이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의 말은 내가 그동안 속으로 품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었다. 우리는 그날 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고 탈출에 대한 계획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나는 영희를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다. 평양을 떠날 생각이 있느냐고 했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영희도 이곳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청소 노동자로 일하는 것은 용접공보다 위험하지는 않았지만 급여는 더 적었고 미래는 없었다. 영희는 32살이 되었지만 결혼도 하지 못했고 가족도 없었으며 평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었다. 우리는 세 사람이 함께 탈출할 가능성을 논의했고 민주는 예전에 무역 일을 하던 사람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 사람은 중국과 연결된 브로커를 소개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5월 말 민주는 이성호라는 40대 중반 남자를 데려왔다. 성호는 과거 평양 마이너스 신의주 무역 루트에서 일했지만 뇌물 문제로 치기를 잃고 지금은 암시장에서 물건을 유통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성호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는 길은 위험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했다. 브로커에게 돈을 주면 안전한 루트와 중국 내 은신처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돈이었다. 한 사람당 최소 5천 위안이 필요했고 우리 넷이 모두 가려면 2만 위안이 필요했다. 나는 9년 동안 모은 돈이 3,500 위안 정도였고 민준과 영희도 비슷한 액수를 가지고 있었다. 부족한 돈은 성우가 자신의 인맥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류경호텔은 나를 집어삼키기 전에 떠나야 했다. 덕수의 죽음은 내게 마지막 경고였고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30살의 나에게 남은 것은 녹슨 철골과 끝없는 허무함 뿐이었다. 압록강을 건너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지만 이곳에 남아있는 것 역시 느린 죽음이었다. 나는 민준, 영희, 성우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우리의 탈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6월 초 성우는 우리를 평양 외곽의 낡은 아파트로 데려갔다. 그곳은 성우의 친척이 사는 곳이었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우리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가 2층 끝방에 들어갔다. 방 안에는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고 그는 담배를 피우며 우리를 후어보았다. 성우는 그를 장동무라고 소개했고 장동무는 압록강 루트를 10년 넘게 운영해온 브로커였다. 방 안은 어두웠고 천장에 매달린 나전구 하나만이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다. 벽에는 김일성 주석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지만 액자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장동무는 우리를 하나씩 살펴보더니 입을 열었다. 압록강을 건너는 일은 목숨을 거는 일이라고 했다. 국경 경비대는 밤낮으로 순찰을 돌고 강 건너편 중국 쪽에도 공안들이 감시하고 있다고 했다. 한번 붙잡히면 돌아올 수 없으며 정치범 수용소나 총사령을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수십 명이 이 루트를 통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으며 성공률은 70% 정도라고 했다. 나머지 30%는 붙잡히거나 강에서 익사하거나 총에 맞아 죽는다고 했다. 장동무의 말투는 냉정했고 감정의 기복이 없었다. 장동무는 비용을 설명했다. 한 사람당 5천 위안이며 그 돈에는 신의주까지의 이동, 압록강 안내, 중국 내 첫 은신처 제공이 포함된다고 했다. 추가로 2천 위안을 내면 중국에서 몽골 국경까지 연결해주는 브로커를 소개해줄 수 있다고 했다. 몽골까지 가면 한국행이 거의 확정되지만 중국에서 몽골까지 가는 길이 가장 위험하다고 했다. 사막을 건너야 하고 중국 공안의 검문이 수시로 있으며 도중에 배신당하거나 버려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우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민준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이미 결심했고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다. 우리는 모두 합쳐 14,000 위안을 장동무에게 건넸다. 그 돈은 우리가 각자 수년 동안 모은 전부였고 성우가 암시장에서 구한 돈까지 합친 것이었다. 장동무는 돈을 세어보고는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일주일 뒤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 그 사이에 우리는 평소처럼 생활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현장에서 갑자기 사라지면 의심을 받으니 작업은 계속하되 짐은 최소한으로 줄이라고 했다. 옷 한두 벌과 약간의 먹을거리만 챙기고 무거운 것은 모두 버리라고 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밤 자정이 넘어서야 각자 숙소로 돌아갔다. 다음 날부터 나는 평소처럼 43층으로 올라가 용접 작업을 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토치를 들고 철골을 용접할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류경호텔의 거대한 구조물을 올려다볼 때마다 곧 이곳을 떠난다는 실감이 밀려왔다. 민준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는 작업 중에도 서로 눈빛만 주고받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희는 청소일을 하면서 우리 층을 지나갈 때마다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서로의 결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주일이 지난 뒤 성우가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장동무로부터 연락이 왔고
출발은 3일 뒤 새벽이라고 했다. 평양역 뒤편 화물창고에서 만나기로 했고 거기서 신의주행 화물 트럭에 몸을 숨기고 갈 것이라고 했다. 신의주에 도착하면 이틀 동안 안가에 숨어 있다가 국경 경비가 교대하는 시간을 노려 강을 건널 것이라고 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된다면 일주일 안에 중국 땅을 밟을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성우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고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다. 나는 그날 밤 숙소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형과 여동생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나는 것이었다. 편지 한 통 남기지 못했고 작별 인사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사라지면 그들은 연좌제로 고통받을 것이었다. 당에서는 우리 가족을 조사할 것이고 아버지는 취조를 받을 것이며 여동생은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었다. 그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다. 류경 호텔에서 더 이상 삶을 낭비할 수 없었고 턱수처럼 철골에서 떨어져 죽고 싶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3일 뒤를 기다렸다. 출발 이틀 전 나는 평소처럼 아침 5시에 일어나 작업복을 입었다. 숙소 사람들은 아직 잠에서 깨지 않았고 나는 조용히 세면장으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30살이 되었지만 40살처럼 보였다. 9년 동안 류경 호텔에서 일하며 주름이 깊게 패였고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이틀 뒤면 이 얼굴도 이 숙소도 이 모든 것이 과거가 될 것이었다. 트럭을 타고 류경 호텔로 향하는 길, 나는 창밖으로 평양 시내를 바라보았다. 대동강은 아침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빛났고 주체사상탑은 여전히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였고 전차가 덜컹거리며 지나갔다. 이 모든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10년 가까이 매일 보던 것들이었지만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나는 이 도시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청춘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냈다. 이제 이 도시는 나에게 더 이상 미래를 주지 않았고 나는 더 이상 이 도시에 줄 것이 없었다. 43층에 올라가는 계단을 걸으며 나는 각 층을 천천히 지나쳤다. 10층, 20층, 30층, 각 층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땀 흘리며 일했던 흔적이 남아있었다. 녹슨 철골, 깨진 콘크리트, 버려진 공구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40층에 다다르자 숨이 차올랐지만 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갔다. 43층에 도착했을 때 아침 햇살이 창문 구멍을 통해 들어와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철골 난간에 기대어 평양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이 높이에서 보면 사람들은 개미처럼 작았고 건물들은 장난감처럼 보였다. 민준이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그도 똑같은 심정인 것 같았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서서 도시를 바라보았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우리 옷을 휘감았고 철골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 건물에서 수백 명이 죽었고 수천 명이 삶을 소진했으며 그 모든 희생이 아무런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류경 호텔은 완성되지 않을 것이었고 우리가 떠난 뒤에도 다른 노동자들이 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할 것이었다. 그 생각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떠나야 한다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해주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도시락을 펼쳤다. 옥수수밥과 배추국 그리고 짠지 몇 조각이 전부였다. 나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이것이 류경 호텔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영희가 청소도구를 들고 우리 층으로 올라왔고 나는 그녀와 눈을 마주쳤다. 영희의 눈빛에는 결연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틀 뒤면 우리는 이곳을 떠날 것이었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갈 것이었다. 오후 작업이 끝나고 저녁 5시 나는 마지막으로 용접 토치를 내려놓았다. 토치는 10년 가까이 내 손에 있었고 이제는 손에 익어 내 몸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나는 토치를 공구함에 넣고 작업복의 먼지를 털어냈다. 주변을 둘러보니 철골과 콘크리트만이 가득했고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나는 이 풍경을 기억 속에 담아두려 했다. 좋은 기억은 아니었지만 내 삶의 10년을 차지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숙소로 돌아오는 트럭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일도 나는 평소처럼 출근할 것이고 모레 새벽에는 이곳을 떠날 것이었다. 숙소 사람들은 내가 사라진 것을 아침에 알아챌 것이고 관리소는 조사에 들어갈 것이며 당국은 내 가족을 찾아갈 것이었다.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류경 호텔에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고 이 도시에서 더 이상 미래를 기다리고 싶지 않았다. 트럭이 숙소 앞에 멈췄을 때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렸다. 이틀 뒤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다. 출발 당일 나는 새벽 2시에 눈을 떴다. 알람 없이도 정확한 시간에 깨어났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숙소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7명의 룸메이트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미리 준비해둔 작은 배낭을 집어들었다. 배낭 안에는 옷 2벌, 피상약,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돈이 전부였다. 나는 침대를 정돈하지 않았고 작업복도 그대로 두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멀리서 누군가의 코 고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가 1층 현관으로 향했다. 현관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나는 문을 살짝 열고 밖으로 나갔다. 밤 공기는 차갑고 습했으며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숙소 앞 도로는 한산했고 가로등 몇 개만이 희미한 불빛을 내고 있었다. 나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뒤를 돌아보았다. 숙소 건물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처럼 서 있었고 나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바라본 뒤 발걸음을 재촉했다. 평양역 뒤편 화물창고까지는 도보로 40분 거리였다. 나는 큰 길을 피해 골목길로 걸었고 혹시라도 순찰대와 마주칠까 봐 길을 쫑긋 세우고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새벽 3시에 평양은 죽은 듯이 조용했고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가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나는 걸으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았고 그림자 하나하나가 사람처럼 느껴져 심장이 쿵쾅거렸다. 화물 창고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3시 30분이었다. 창고는 낡은 시멘트 건물이었고 불빛 하나 없이 어둠에 잠겨 있었다. 나는 약속 장소인 창고 뒤편으로 돌아갔고 거기서 민준과 영희 그리고 성호를 발견했다. 그들은 벽에 기대어 서 있었고 내가 다가가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우리는 이미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었고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려 하고 있었다. 얼마 뒤 트럭 엔진 소리가 들렸다. 낡은 화물 트럭 한 대가 천천히 창고 뒤편으로 들어왔고 운전석에서 장 동무가 내렸다. 장 동무는 우리를 확인하고는 트럭 짐칸으로 안내했다. 짐칸에는 이미 나무 상자들이 가득 실려 있었고 그 사이에 사람이 숨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장 동무는 우리에게 상자 뒤편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신해주까지 4시간이 걸리며 도중에 검문이 있을 수 있으니 절대 소리를 내지 말라고 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례로 짐칸에 올라탔다. 짐칸 안은 좁고 어두웠으며 나무 상자와 짐 사이에 몸을 구겨 넣어야 했다. 나는 민준 옆에 앉았고 영희와 성호는 그 뒤편에 자리를 잡았다. 장 동무는 우리 위에 방수포를 덮고 밧줄로 묶었다. 방수포 아래는 숨이 막힐 듯 답답했고 나무 상자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트럭이 출발하자 엔진 소리와 진동이 온몸을 흔들었고 나는 배낭을 꼭 껴안고 눈을 감았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평양을 떠나 신의주로 그리고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는 여정의 첫걸음이었다. 트럭은 평양 시내를 벗어나 평안북도 방향으로 달렸다. 방수포 아래에서는 밖이 보이지 않았고 시간 감각도 무뎌졌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트럭이 갑자기 멈췄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짐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검문이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미동도 하지 않았다. 민준의 손이 내 팔을 꽉 잡았고 그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경비원의 목소리가 가까워졌고 방수포가 살짝 들쳐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장 동무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는 경비원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것 같았다. 담배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고 잠시 뒤 방수포가 다시 덮였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고 나는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다. 우리는 첫 번째 고비를 넘긴 것이었다. 트럭이 신의주에 도착한 것은 아침 8시쯤이었다. 장 동무는 우리를 도심에서 떨어진 주택가로 데려갔고 낡은 2층짜리 집 앞에서 트럭을 세웠다. 우리는 서둘러 짐칸에서 내렸고 장 동무는 주변을 살피며 우리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집 주인은 60대 할머니였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지하 창고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안내했다. 지하 창고는 좁고 습했으며 천장은 낮아서 허리를 굽혀야 했다. 작은 창문 하나가 지상 가까이에 있었지만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장 동무는 우리에게 이틀 동안 이곳에서 대기하라고 했다.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며 소리도 내지 말라고 했다. 식사는 할머니가 하루 2번 내려다 줄 것이고 화장실은 창고 구석에 있는 양동이를 사용하라고 했다.
모레밤 11시에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다. 장 동무는 말을 마치고 계단을 올라가 문을 닫았고 우리는 어둠 속에 남겨졌다. 창고 안은 곰팡이 냄새가 심했고 벽은 차갑고 축축했다. 우리는 바닥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첫날 낮 우리는 지하 창고에서 숨죽이며 시간을 보냈다. 위층에서는 가끔 발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작은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담장과 흙바닥뿐이었다. 민주는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고 영희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다. 성호는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지만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우리는 각자 생각에 잠긴 채 침묵 속에 있었다. 할머니가 점심을 가져온 것은 오후 1시쯤이었다. 쟁반에는 옥수수밥과 김치 그리고 된장국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쟁반을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올라갔다. 우리는 배가 고팠지만 식욕이 나지 않았다. 그래도 힘을 내야 한다는 생각에 밥을 먹기 시작했고 침묵 속에서 숟가락 소리만 들렸다. 밥을 다 먹고 나자 피로가 몰려왔고 나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도 똑같이 흘러갔다. 우리는 지하 창고에 갇혀 시간이 가는 것을 기다렸고 할머니가 가져다주는 식사로 하루를 버텼다. 창고 밖으로는 나갈 수 없었고 화장실도 양동이를 사용해야 했다. 악취가 점점 심해졌지만 견딜 수밖에 없었다. 영희는 가끔 기침을 했고 민주는 불안한 듯 계속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성우는 담배를 입에 물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우리는 서로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고 각자의 불안과 두려움을 속으로 사겼다. 이틀째 밤 10시가 넘어 계단 위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장 동무가 내려왔고 그는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했다. 1시간 뒤 출발한다고 했다. 압록강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이며 강 건너편 중국 측 첩선 장소까지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오늘 밤 국경, 경비 교대 시간이 자정이고 그 사이 30분 정도 감시가 느슨해진다고 했다. 그 시간을 노려 강을 건너야 하며 실패하면 두 번째 기회는 없다고 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배낭을 챙기며 마음을 다잡았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우리는 조용히 지하 창고를 빠져나와 집 밖으로 나갔다. 밤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달빛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장 동무는 우리를 낡은 트럭에 태웠고 트럭은 불을 끄고 천천히 출발했다. 신의주 외곽으로 나가는 길은 어두웠고 가로등도 거의 없었다. 트럭은 피포장도로를 따라 강 쪽으로 향했고 덜컹거리는 진동이 온몸을 흔들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압록강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강 너머는 중국이었고 그곳을 넘으면 우리는 더 이상 북한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다. 트럭이 멈춘 곳은 강변에서 100m쯤 떨어진 숲속이었다. 장 동무는 우리를 내리게 하고는 손전등으로 앞길을 비추며 걸었다. 우리는 그를 따라 나무 사이를 지나 강변으로 향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고 발밑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렸다. 멀리서 압록강의 물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고 손바닥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강변에 도착했을 때 나는 압록강을 처음으로 눈앞에서 보았다. 강은 생각보다 넓지 않았고 물살도 세지 않았다. 여름 가뭄 때문에 수위가 낮아져 있었고 곳곳에 모래톱이 드러나 있었다. 강 건너편에는 중국 땅이 보였고 희미한 불빛 몇 개가 깜빡이고 있었다. 장 동무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 불빛이 있는 곳까지 가면 중국 측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을 건널 때는 절대 소리를 내지 말고 만약 경비대가 나타나면 각자 흩어져 도망쳐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장 동무의 지시에 따라 강으로 내려갔다. 강물은 차갑고 깊이는 무릎 정도였다. 나는 배낭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천천히 걸었다. 강바닥은 돌과 자갈이 깔려 있었고 미끄러워서 조심스럽게 발을 디뎌야 했다. 민준이 내 뒤를 따라왔고 영희와 성우가 그 뒤를 이었다. 물살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 방향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나는 강 건너편의 불빛을 목표로 삼고 계속 나아갔다. 강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뒤편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경비대였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향해 비쳤고 누군가 멈추라고 소리쳤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빠르게 걸었다. 민준도 속도를 높였고 영희는 물에 미끄러지며 비명을 삼켰다. 성우가 영희를 붙잡아 일으켰고 우리는 필사적으로 강을 건넜다.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다.
총알이 물위를 스치며 지나갔고 물보라가 튀어올랐다. 나는 머리를 더 낮추고 거의 기어가듯이 강을 건넜다.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있었다. 뒤를 돌아보니 민준과 영희, 성우도 모두 무사히 강을 건넌 것을 확인했다. 우리는 강변 풀숲에 엎드려 숨을 고르며 북한 쪽을 바라보았다. 경비대의 손전등 불빛이 강 저편에서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들은 강을 건너오지 않았다. 우리는 국경을 넘은 것이었다. 압록강을 건넜고 이제 우리는 중국 땅에 있었다. 그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지만 등 뒤에서 멀어지는 총소리가 우리가 정말로 북한을 떠났다는 것을 증명했다. 잠시 뒤 덤불 사이에서 사람 그림자가 나타났다. 중국말을 하는 남자였고 그는 우리를 재빨리 일으켜 세우고 숲속으로 안내했다. 우리는 비틀거리며 그를 따라갔고 숲을 빠져나오자 작은 트럭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남자는 우리를 트럭에 태우고 출발했다. 트럭이 달리는 동안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압록강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북한도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나는 30해를 살아온 땅을 뒤로하고 있었다. 가족도 친구도 류경호텔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온 것이었다. 트럭 안에서 민준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리는 해냈다고 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성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먹을 꽉 쥐었다. 우리는 압록강을 건넜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중국에서 몽골까지 그리고 한국까지 가는 길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 길은 압록강을 건너는 것보다 더 길고 험할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제는 앞으로만 갈 수 있었다. 트럭은 어둠 속을 달렸고 우리는 미지의 땅으로 향하고 있었다. 트럭은 새벽 4시쯤 중국 단둥시 외곽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브로커는 우리를 낡은 2층 집으로 안내했고 집 주인은 40대 중국 여자였다. 그녀는 조선족이었고 우리말을 할 수 있었다. 여자는 우리를 2층 방으로 데려갔고 그곳은 4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었다.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고 방 안에는 이불 4채와 물병 몇 개가 전부였다. 여자는 말했다. 여기서 사흘 동안 머물게 될 것이며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소리도 내지 말라고 했다. 중국 공안이 수시로 순찰을 돌고 있으며 탈북자가 발각되면 모두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다고 했다. 우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압록강을 건넌 지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한참 전 일처럼 느껴졌다. 옷은 강물에 젖어 축축했고 신발은 진흙투성이었다. 민주는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고 영희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성호는 창문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보았다. 나는 배낭을 풀어 젖은 옷을 꺼내 말리기 시작했다. 방 안은 습했고 곰팡이 냄새가 약하게 풍겼다. 첫날 낮 우리는 긴장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밖에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가끔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났다. 중국어가 들릴 때마다 우리는 긴장했고 문 앞에 발소리가 들리면 숨을 죽였다. 점심때 집주인 여자가 음식을 가져왔는데 쟁반에는 찐빵과 야채볶음 그리고 뜨거운 물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배가 고팠지만 급하게 먹지 않고 천천히 먹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귀는 계속 밖을 향해 있었고 작은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섰다. 오후에 성우가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몽골까지 가는데 최소 한 달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중국을 가로질러 내몽골 지역까지 가야 하고 거기서 다시 몽골 국경을 넘어야 한다고 했다. 거리가 2000km가 넘고 중간에 여러 은신처를 거쳐야 하며 매번 돈을 내야 한다고 했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도중에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민준이 물었다. 일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했다.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고 우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틀째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북한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류경호텔, 평양, 숙소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압록강을 건널 때 들었던 총소리는 생생했고 그 순간의 공포는 여전히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있었다. 나는 가족 생각을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가 사라진 것을 알았을까? 관리소에서는 조사에 들어갔을까? 여동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나는 눈물을 참았다. 이미 건넌 강이었고 돌아갈 수 없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우리에게 다음 행선지를 알려주었다. 내일 새벽 출발해서 심양으로 간다고 했다. 거기서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다음 루트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심양까지는 기차를 타고 갈 것인데
신분증 검사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조선족 행세를 해야 하며 만약 공안이 말을 걸면 중국어로 대답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우리 중 아무도 중국어를 할 줄 몰랐다는 것이었다. 브로커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럼 아예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 귀가 안 들리는 척하고 손짓만 하라고 했다. 나는 그날 밤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기차를 타고 심양으로 간다는 것은 공개된 장소로 나간다는 의미였다. 지금까지는 은신처에 숨어 있었지만 이제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야 했다. 신분증도 없고 중국어도 못하는 우리가 과연 무사히 심양까지 갈 수 있을까? 그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우리는 브로커가 짜놓은 루트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 루트가 우리를 한국으로 데려다줄 유일한 길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내일을 준비했다. 새벽 5시에 우리는 단둥역으로 향했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낡은 옷을 주었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으라고 했다. 조선족 농민처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고 거울을 보니 정말로 평범한 농민처럼 보였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가짜 신분증을 하나씩 나눠주었다. 신분증에는 조선족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고 사진은 우리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브로커는 말했다. 신분증 검사가 있으면 조용히 내밀고 질문을 받으면 귀가 안 들린다는 손짓을 하라고 했다. 단둥역은 사람들로 붐볐다. 중국인들이 짐을 들고 플랫폼을 오갔고 확성기에서는 중국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긴장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우리는 어색했고 불안했다. 브로커는 우리를 개찰구로 안내했고 우리는 가짜 신분증과 기차표를 내밀었다. 역무원은 잠깐 신분증을 보더니 도장을 찍고 돌려주었다. 첫 번째 관문을 넘긴 것이었다. 우리는 플랫폼으로 들어가 심양행 기차를 기다렸다. 기차가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일제히 몰려들었다. 우리는 브로커를 따라 3등석 객차에 올라탔고 좁은 좌석에 자리를 잡았다. 객차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짐과 음식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았고 민준이 내 옆에, 영희와 성호는 맞은편에 앉았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했다. 심양까지 4시간이 걸리며 도중에 검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절대 긴장한 표정을 짓지 말고 다른 승객들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라고 했다. 브로커는 말을 마치고 다른 객차로 사라졌다. 기차가 출발하자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단둥 시내가 점점 멀어지고 평야와 마을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중국의 풍경은 북한과 비슷하면서도 달랐다. 건물들은 더 높았고 도로는 더 넓었으며 차들이 더 많았다. 논밭에서 일하는 농민들의 모습은 북한과 비슷했지만 그들이 입은 옷은 더 화려했고 트랙터도 더 많이 보였다. 나는 그 풍경을 보며 북한과 중국의 차이를 실감했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배웠지만 실제로는 전혀 달랐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차장이 객차로 들어왔다. 차장은 승객들의 표를 확인하며 한 명씩 지나갔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가짜 신분증과 기차표를 내밀었다. 차장은 표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잠깐 보더니 돌려주었다. 나는 안도의 숨을 쉬며 신분증을 주머니에 넣었다. 민준과 영희, 성호도 무사히 검표를 통과했다. 우리는 두 번째 관문을 넘긴 것이었다. 오후 1시쯤 기차는 심양역에 도착했다. 우리는 짐을 챙기고 플랫폼으로 내렸다. 심양역은 단둥역보다 훨씬 크고 복잡했다.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택시와 버스가 줄지어 서 있었다. 브로커가 우리를 찾아 다가왔고 우리를 역 밖으로 안내했다. 역 앞 광장에는 공안 차량이 세워져 있었고 경찰관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걸으라고 했다. 우리는 브로커를 따라 광장을 가로질렀고 공안 한 명이 우리를 힐끗 쳐다보았다.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고 계속 걸었다. 공안은 더 이상 우리를 보지 않았고 우리는 무사히 광장을 빠져나왔다. 브로커는 우리를 택시에 태웠고 택시는 심양 외곽으로 향했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기차를 타고 심양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수십 번 붙잡힐 뻔했지만 운이 좋게도 무사히 도착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심양에서 내몽골까지 그리고 몽골 국경까지 가는 길은 아직 멀었고 그 길 위에는 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택시가 도심을 벗어나 공장지대로 들어갔고 나는 다음 은신처가 어떤 곳일지 궁금했다.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더 많은 고비가 남아 있었다. 심양 외곽의 은신처는 공장 기숙사였다.
브로커는 우리를 3층짜리 낡은 건물로 데려갔고 그곳에는 이미 다른 탈북자들이 머물고 있었다. 15명쯤 되었고 대부분 20대에서 30대였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고 각자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방을 배정했는데 6평 정도 되는 공간에 8명이 함께 지내야 했다. 바닥에는 이불이 빼곡히 깔려 있었고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다. 브로커가 설명했다. 여기서 한 달 동안 일하며 돈을 벌어야 한다고 했다. 몽골까지 가는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일해서 추가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일은 전자제품 조립 라인이고 하루 12시간 일하면 한 달에 2,000위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 돈으로 몽골 루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돈이 없으면 더 이상 갈 수 없었고 중국에 갇힌 채 공안에 붙잡힐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하기로 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공장 조립 라인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공장은 기숙사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있었고 낡은 3층 건물이었다. 내부는 형광등이 가득했고 조립 라인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나는 전자 부품을 조립하는 라인에 배치되었고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12시간 동안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했다. 부품을 집어들고 기판에 끼우고 드라이버로 조이고 다음 부품을 집어드는 것이 끝없이 반복되었다. 류경 호텔에서 용접 일을 할 때보다 위험하지는 않았지만 단조로움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했다. 공장에는 중국인 노동자들도 많았지만 탈북자들도 상당수 있었다. 대부분 여자들이었고 나이는 20대 초반에서 40대까지 다양했다. 그들은 몇 년째 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몽골로 갈 돈을 모으려고 했지만 돈은 생활비로 다 써버리고 언제나 부족했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3년째 여기 갇혀 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중국인과 결혼해서 아예 중국에 남기로 했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등골이 서늘했다. 우리도 이곳에 갇힐 수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한 달이 지나면서 나는 공장 일에 익숙해졌지만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졌다. 민준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는 저녁마다 기숙사에서 브로커에게 언제 출발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브로커는 한 달 더 일해야 한다고 했다. 비용이 아직 부족하고 몽골 루트가 지금은 위험하다고 했다. 중국 공안이 국경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주에도 탈북자 10명이 붙잡혀 북한으로 송환되었다고 했다. 우리는 답답했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밤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조립 라인에서 일하던 탈북 여성 한 명이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크게 다쳤다. 공장 관리자는 그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기숙사로 보냈고 간단한 응급처치만 해주고는 다음날 다시 일하라고 했다. 여자는 손가락이 부러졌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다. 신분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병원에 가면 신분을 확인당하고 공안에 신고되어 북한으로 송환될 것이었다.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계속 일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다. 우리는 중국에서도 북한에서도 아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석 달째가 되었을 때 브로커가 드디어 출발 날짜를 알려주었다. 일주일 뒤 내몽골로 출발한다고 했다. 거기서 몽골 국경을 넘을 것이고 몽골에 도착하면 한국 대사관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다. 심양 공장에서의 석 달은 길고 지루했지만 그 시간 덕분에 우리는 다음 단계로 갈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다. 나는 공장을 떠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마지막 일주일을 버텼다. 몽골은 곧 한국을 의미했고 한국은 자유를 의미했다. 나는 그 자유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심양에서 내몽골까지는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며 이틀이 걸렸다. 우리는 후아오터라는 도시를 거쳐 사막지대로 들어갔다. 12월이었고 내몽골의 겨울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추웠다. 바람이 칼날처럼 살을 내었고 기온은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졌다. 브로커는 우리를 사막 가장자리의 작은 마을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몽골 국경을 안내할 가이드를 만났다. 가이드는 몽골족 남자였고 중국어와 몽골어를 모두 할 수 있었다. 가이드는 우리에게 계획을 설명했다. 국경까지는 사막을 걸어서 3일이 걸린다고 했다. 중국 국경 경비대를 피해 우회로로 가야 하기 때문에 거리가 더 멀다고 했다. 사막에는 물과 음식이 없으니 배낭에 최대한 많이 챙기고 무거운 것은 모두 버리라고 했다. 밤에는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니 방한복을 단단히 입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막을 걸어서 3일이나 간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다음날 새벽 5시 우리는 출발했다. 가이드가 앞장섰고 우리 넷은 그 뒤를 따랐다. 마을을 벗어나자 곧바로 사막이 펼쳐졌다.
모래 언덕이 끝없이 이어졌고 식물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모래가 얼굴을 때렸고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다. 나는 목도리로 얼굴을 감싸고 가이드를 따라 걸었다. 모래 위를 걷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이 모래에 빠졌고 다시 빼내는데 힘이 들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이미 다리가 무거웠고 숨이 가빠졌다. 첫날은 8시간을 걸었다. 중간에 몇 번 쉬었지만 대부분 시간은 계속 걷는 것이었다. 오후가 되자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저녁 5시쯤 가이드가 멈춰서며 오늘은 여기서 야영한다고 했다. 우리는 모래 언덕 아래쪽에 자리를 잡았고 가이드가 준비해온 천막을 쳤다. 천막은 4명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작았고 바닥에는 얇은 방수포만 깔렸다. 저녁은 마른 빵과 물이 전부였다. 우리는 배가 고팠지만 음식을 아껴 먹어야 했다. 이틀을 더 버텨야 했기 때문이다. 밤이 되자 사막은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별이 하늘 가득 박혀 있었고 달빛이 모래 언덕을 희미하게 비쳤다. 추위는 상상을 초월했다. 천막 안에서도 입김이 하얗게 나왔고 이불을 2겹으로 덮어도 몸이 떨렸다. 나는 민준과 영이 성우와 몸을 붙이고 잠을 청했지만 추위 때문에 제대로 잠들 수 없었다. 밤새 몇 번이나 깨어났고 그때마다 손발이 얼얼했다. 동상에 걸리지 않으려고 손발을 계속 움직여야 했다. 이틀째도 똑같이 걸었다. 가이드는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고 우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그를 따라갔다. 오후쯤 되자 민준이 쓰러졌다. 탈진이었다. 우리는 민준을 일으켜 세우고 물을 먹였지만 그는 더 이상 걸을 수 없다고 했다. 가이드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출발하자고 했다. 여기서 멈추면 우리 모두 죽는다고 했다. 성우와 나는 민준을 부축하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민준은 비틀거렸지만 우리의 도움으로 간신히 걸을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이틀째 밤을 버텼다. 3일째 오후 가이드가 저 앞을 가리키며 말했다. 몽골 국경이라고 했다. 멀리 철조망이 보였고 그 너머로 광활한 평원이 펼쳐져 있었다. 우리는 마지막 힘을 짜내 철조망으로 다가갔다. 철조망은 낮았고 곳곳이 끊어져 있었다. 가이드는 우리를 안전한 통과 지점으로 안내했고 우리는 철조망을 넘었다. 그 순간 우리는 중국을 떠나 몽골 땅에 발을 디딘 것이었다. 나는 무릎이 꺾이며 모래 위에 주저앉았다. 3일 동안의 사막 행군이 끝난 것이었다. 민준도 영희도 성우도 모두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한 걸음 더 한국에 가까워졌다. 몽골 국경을 넘은 뒤 우리는 몽골 측 브로커를 만났다. 그는 우리를 트럭에 태우고 울란바토르로 향했다. 울란바토르까지는 이틀이 걸렸고 도중에 몇 번 검문을 받았지만 브로커가 경찰에게 돈을 건네며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을 때는 새해가 막 지난 1월 초였고 도시는 눈으로 덮여 있었다. 브로커는 우리를 게르촌 외곽의 작은 숙소로 데려갔고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 방법을 알려주었다. 다음날 우리는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다. 대사관은 울란바토르 시내 중심가에 있었고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정문 앞에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나는 그 깃발을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류경 호텔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났고 압록강을 건넌 지 5달이 지났으며 사막을 건넌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나는 이 순간을 꿈꿔왔다. 한국 대사관 앞에 서는 것, 그리고 자유를 향해 마지막 문을 여는 것. 우리는 대사관 정문으로 들어가 경비원에게 탈북자라고 밝혔다. 경비원은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고 영사과 직원이 나왔다. 직원은 한국어로 물었다. 어디서 왔느냐고 했다. 나는 대답했다. 평양에서 왔다고 했다. 류경 호텔에서 용접공으로 일했고 압록강을 건너 중국을 거쳐 몽골까지 왔다고 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신원 확인 절차를 받았고 탈북 경위를 진술했다. 나는 류경 호텔에서의 10년, 덕수의 죽음, 압록강 횡단, 심양 공장, 내몽골 사막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절차는 일주일이 걸렸다. 그동안 우리는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숙소에 머물렀다. 방은 깨끗했고 침대는 부드러웠으며 따뜻한 물이 나왔다. 나는 6개월 만에 제대로 된 샤워를 했고 깨끗한 옷을 입었으며 따뜻한 밥을 먹었다. 그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로 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성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 순간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일주일 뒤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인천까지는 4시간이 걸렸고
비행기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구름을 바라보았다. 구름 아래 어딘가에는 북한이 있었고 평양이 있었으며 류경호텔이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10년을 보냈고 그곳을 떠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이제 나는 한국으로 가고 있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자유를 얻기 위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는 한국 땅을 처음으로 밟았다. 공항은 밝고 깨끗했으며 사람들은 자유롭게 오갔다. 우리는 통일부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하나원으로 향했다. 하나원에서는 석 달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 뒤에는 각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나는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31살의 나에게 주어진 두 번째 인생, 나는 그것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류경호텔에서 잃어버린 10년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그 답은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나는 이제 자유로웠다. 그리고 그 자유가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고 있었다.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으며 나는 자주 민준을 떠올렸다. 민준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지 못했다. 그는 내몽골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를 떠났다. 그 일은 사막을 건너던 이틀째 밤에 일어났다. 나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하나원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마다 민준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가 모래 위에 쓰러졌을 때의 장면, 그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결국 멈춰버린 호흡까지. 사막 이틀째 밤은 유난히 추웠다.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졌고 바람이 칼날처럼 텐트를 흔들었다. 우리는 텐트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지만 추위는 이불을 뚫고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민준은 낮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탈진으로 한번 쓰러졌던 그는 성호와 내가 부축해서 간신히 걸었지만 저녁이 되자 얼굴이 창백해졌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나는 민준에게 물을 먹이고 내 이불까지 덮어주었지만 그의 몸은 계속 떨렸고 체온은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 한밤중쯤 민준이 갑자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눈을 감은 채로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고 어디론가 가야 한다고 중얼거렸다. 나는 민준의 어깨를 흔들며 정신을 차리라고 했지만 그는 반응하지 않았다. 가이드가 민준의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저체온증이 심각한 단계에 들어섰고 이대로 가면 아침까지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가이드는 말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데려가야 하지만 사막 한가운데서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도 반나절은 걸릴 것이고 그 사이에 민준은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민준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내 몸으로 그를 감싸 체온을 나눠주려 했고 영희는 뜨거운 물을 만들어 민준의 손발을 녹이려 했으며 성호는 텐트 밖으로 나가 주변의 마른 나무라도 찾아보려 했다. 하지만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무도 불을 지필 재료도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다. 우리는 그저 민준이 버텨주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민준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새벽 4시쯤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 나는 민준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민준의 얼굴을 만져보니 차갑고 굳어 있었다. 가이드가 민준의 목에 손을 대고 맥박을 확인했지만 맥박은 뛰지 않았다. 민준은 죽었다. 28살의 나이에 자유를 찾아 떠난 여정의 한가운데서 사막 텐트 안에서 그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나는 민준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영희도 울었고 성우는 텐트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모래를 쳤다. 우리는 민준을 잃었다. 평양을 함께 떠났고 압록강을 함께 건넜으며 심양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를 잃은 것이었다. 해가 뜨자 가이드는 우리에게 떠나야 한다고 했다. 민준의 시신을 여기 묻고 가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맨손으로 모래를 파내 얕은 구덩이를 만들었고 민준을 그 안에 눕혔다. 민준의 얼굴에 천을 덮고 모래로 그를 덮었다. 묘비도 비석도 없었다. 단지 사막 한가운데 작은 모래 무덤만이 남았다. 나는 민준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마지막 인사를 했다. 미안하다고 했다. 함께 한국까지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고 바람만이 모래를 날리며 지나갔다. 우리는 민준을 남기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하루가 더 남았고 몽골 국경까지 가야 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고 마음은 더 무거웠다. 민준의 죽음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으며 나는 자주 민준을 떠올렸다. 그가 한국에 왔다면 무엇을 하고 싶어 했을까? 그가 꿈꾸던 자유로운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나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민준의 희생 위에서 나는 지금 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민준의 목까지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나원에서의 적응 교육 중 심리 상담 시간이 있었다. 상담사는 탈북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에 대해 물었고 나는 처음에는 대답하기 주저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심양 공장에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중국 공안에게 쫓겼던 그 밤, 우리가 거의 붙잡힐 뻔했던 그 순간을 말이다. 그날 밤은 심양 공장에서 일한 지 2달째 되던 날이었고 우리는 브로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8시쯤 공장 기숙사에 갑자기 소동이 일어났다. 누군가 계단을 뛰어 올라오며 소리쳤다. 공안이 온다고 했다. 신고가 들어갔고 공안들이 기숙사를 수색하러 온다고 했다. 우리는 순식간에 패닉에 빠졌다. 기숙사에는 탈북자 15명이 있었고 모두 신분증이 없었다. 붙잡히면 즉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것이었다. 브로커는 그날 기숙사에 없었고 우리는 스스로 판단해야 했다. 성우가 재빨리 결정했다. 뒷문으로 빠져나가자고 했다. 기숙사에 남아있으면 모두 붙잡힌다고 했다. 우리는 배낭을 집어들고 뒷문으로 달렸다. 기숙사 뒷문은 좁은 골목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우리는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민준과 영희, 성우 하나, 그리고 다른 탈북자 몇 명이 함께 도망쳤다. 뒤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고 공안들이 멈추라고 외쳤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렸다. 골목은 미로처럼 복잡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앞으로만 달렸다. 10분쯤 달렸을 때 나는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쫓아오는 것을 보았다. 공안들이었다. 그들은 우리보다 빨랐고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성우가 옆길로 꺾었고 우리는 그를 따라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골목은 쓰레기 더미로 가득했고 악취가 진동했다. 우리는 쓰레기 사이를 헤치며 달렸고 한 건물의 뒷문을 발견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우리는 안으로 뛰어들었다. 건물 안은 어두웠고 계단이 있었다. 우리는 계단을 올라가 3층 복도 구석에 몸을 숨겼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니 아래층에서 공안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건물을 수색하고 있었고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영희는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고 민주는 벽에 바짝 붙어 서 있었다. 공안들이 2층까지 올라왔고 3층으로 올라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 순간 아래층에서 다른 공안이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무전소리가 들렸다. 3층으로 올라오던 공안이 멈춰섰고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10분을 더 버텼다. 공안들이 건물을 떠난 뒤 우리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다. 골목은 조용했고 손전등 불빛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며 안전한 곳을 찾았다. 새벽 2시쯤 우리는 공원 한 구석 정자에 숨어들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기다렸고 아침이 되자 브로커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았다. 다행히 브로커는 우리를 찾아냈고 새로운 은신처로 데려갔다. 하지만 그날 밤 기숙사에 남아있던 탈북자 5명은 공안에게 붙잡혔고 북한으로 송환되었다. 우리는 간발의 차이로 살아남은 것이었다. 하나원 상담사는 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고 했다. 악몽을 꾸거나 불안감을 느낀다면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악몽을 꾼다고 대답했다. 자주 꿈에서 공안에게 쫓기고 골목을 달리며 붙잡히는 꿈을 꾼다고 했다. 상담사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을 알았다. 공안의 손전등 불빛,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 그리고 간발의 차이로 살아남았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내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었다. 하나원에서의 마지막 주, 우리는 정착 준비 교육을 받았다. 주거지 선정, 직업훈련, 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배웠다. 교육을 받으며 나는 자주 몽골 국경을 넘던 그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그것은 우리가 넘어야 할 마지막 장벽이었고 그 너머에는 자유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을 사막에 묻고 하루를 더 걸은 뒤 우리는 중국과 몽골의 국경선에 도착했다. 국경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지만 가이드가 말했듯이 관리 상태는 엉망이었다. 곳곳이 끊어져 있었고 경비도 거의 없었다. 가이드는 우리를 안전한 통과 지점으로 안내했고 거기서 철조망을 절단할 도구를 꺼냈다. 낡은 철사 절단기였고 가이드는 능숙하게 철조망을 끊어냈다. 구멍이 뚫렸고 가이드가 먼저 통과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씩 넘어오라고 손짓했다. 성우가 먼저 넘어갔고 영희가 그 뒤를 따랐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잠시 철조망 앞에 멈춰섰다. 철조망 이쪽은 중국이었고 저쪽은 몽골이었다.
이 철조망을 넘으면 우리는 더 이상 중국에서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었다. 몽골에 들어가면 한국 대사관으로 갈 수 있었고 대사관에 도착하면 한국행이 확정되었다. 나는 철조망을 붙잡고 그 너머를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몽골 초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바람이 풀을 흔들며 지나갔다. 그 풍경은 평화로웠고 아름다웠으며 자유로웠다. 나는 철조망을 넘기 전에 뒤를 돌아보았다. 중국 땅 너머 어딘가에는 북한이 있었고 평양이 있었으며 류경호텔이 있었다. 나는 철조망을 넘었다. 철사가 옷을 긁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구멍을 통과하는 순간 나는 새로운 땅에 발을 디뎠다. 몽골이었다. 나는 몽골 땅에 무릎을 꿇고 모래를 한 움큼 쥐었다. 이 땅은 더 이상 나를 추방하지 않을 것이었다. 이 땅에서는 공안이 나를 쫓아오지 않을 것이었고 북한으로 송환될 일도 없을 것이었다. 영희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고 성우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우리는 철조망 너머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가이드는 우리에게 이제 울란바토르까지 가야 한다고 했다. 이틀이 걸릴 것이고 중간에 몽골 경찰 검문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몽골 정부는 탈북자를 한국으로 보내주는 정책을 갖고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위험한 구간은 이미 통과했다. 압록강을 건넜고 중국을 횡단했으며 사막을 걸어서 건넜고 마지막 국경을 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울란바토르까지 가서 한국 대사관 문을 여는 것뿐이었다. 이틀 뒤 우리는 울란바토르에 도착했고 한국 대사관 앞에 섰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나는 그 깃발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평양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났고 그 사이에 우리는 지옥을 경험했다. 민준을 잃었고 공안에게 쫓겼으며 사막에서 죽을 뻔했고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대사관 정문을 밀고 들어갔다. 경비원이 다가왔고 나는 한국어로 말했다. 탈북자라고 했다. 평양에서 왔다고 했다. 도와달라고 했다.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다. 그 순간 나는 안전하다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자유로웠다. 하나원 마지막 날 교관이 우리에게 물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느냐고 했다. 나는 대답했다. 마지막 국경을 넘기 직전이라고 했다. 자유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철조망 하나가 가로막고 있을 때 그 순간이 가장 힘들었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자유를 얻지 못했지만 동시에 자유가 너무 가까워서 손에 잡힐 듯 했기 때문이다. 그 긴장감, 그 간절함,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 그리고 철조망을 넘는 순간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북한 사람 김철수가 죽고 한국 사람 김철수가 태어난 것이었다. 하나원을 수료한 뒤 나는 서울 구로구에 작은 원룸을 얻었다. 정부 지원금으로 보증금을 냈고 월세는 일자리를 구한 뒤 내기로 했다. 방은 5평 남짓 되었고 창문 하나와 작은 화장실이 있었다. 가구는 침대와 책상, 옷장이 전부였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곳이 궁전처럼 느껴졌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이었고 아무도 나를 쫓아내지 않을 것이었으며 밤에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공간이었다. 나는 짐을 풀고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구로 디지털 단지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자동차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다. 이곳이 내가 살아갈 곳이었다. 첫 달은 적응하는 데만 시간이 걸렸다. 지하철을 타는 법을 배웠고 은행 계좌를 만들었으며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고 말투는 북한과 달랐으며 기계로 표를 사고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신기했다. 처음 며칠은 길을 잃어버려서 한참을 헤매기도 했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가격을 잘못 이해해서 당황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다. 일주일이 지나자 혼자 지하철을 타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었고 한 달이 지나자 편의점에서 자연스럽게 물건을 사고 카드로 계산할 수 있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나는 용접 기술이 있었지만 한국의 건설 현장은 자격증과 경력을 요구했다. 북한에서의 10년 경력은 인정받지 못했고 새로 자격증을 따야 했다. 하나원에서 소개받은 직업훈련기관에서 석 달 동안 용접 과정을 다시 배웠다. 한국의 용접 기술은 북한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고 사용하는 장비도 달랐다. 나는 20살 청년들과 함께 교육을 받으며 기술을 익혔고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다. 자격증을 손에 쥐었을 때 나는 한국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자격증을 받고 한 달 뒤
나는 경기도 안산의 중소기업 공장에 취직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었고 내 일은 철판을 용접하는 것이었다. 급여는 한 달에 200만 원이었고 북한에서 10년 동안 번 돈보다 많았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나는 통장 잔액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실감 나지 않았다. 나는 그 돈으로 월세를 냈고 생활비를 썼으며 조금씩 저축하기 시작했다. 류경호텔에서 일할 때는 한 달 배급이 쌀 몇 킬로그램과 약간의 현금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었다.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나는 영희를 다시 만났다. 영희는 서울 영등포에서 식당 일을 하고 있었고 주말에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영희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외로움을 느낀다고 했다. 가족이 없고 친구도 적으며 가끔 북한에 있는 어머니 생각이 난다고 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가끔 밤에 잠들기 전 평성에 계신 부모님과 여동생 생각이 났다. 내가 탈북한 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다. 그 죄책감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성호는 인천에서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었다. 우리는 석 달에 한 번씩 만나 밥을 먹으며 근황을 나눴다. 성호는 한국 생활이 북한보다 낫지만 여전히 탈북자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사람들은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면 다르게 대했고 가끔 차별을 느낀다고 했다. 나도 공장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 동료들은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는 호기심 어린 질문을 했고 가끔은 무례한 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응해야 했고 인내해야 했다. 한국에서의 첫 해는 그렇게 흘러갔다.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다. 자유가 있었고 미래가 있었다. 오늘은 2024년 12월이고 나는 46살이 되었다. 한국에 온 지 15년이 지났고 이제는 이곳이 완전히 내 고향처럼 느껴진다. 나는 지금 경기도 수원에서 작은 용접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직원은 6명이고 매출은 안정적이며 생활은 평범하지만 행복하다. 아침에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뉴스를 보며 저녁을 먹는다. 주말에는 가끔 등산을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간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내게는 기적처럼 느껴진다. 10년 전 나는 같은 탈북자인 여자와 결혼했다. 그녀는 함경북도 출신이었고 나보다 3살 어렸다. 우리는 탈북자 모임에서 만났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결혼식은 작았지만 따뜻했고 하객은 탈북자 친구들과 하나원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전부였다. 우리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과 우리가 겪은 트라우마를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영희는 5년 전 한국 남자와 결혼했고 지금은 경기도 화성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1년에 몇 번씩 만나 밥을 먹으며 근황을 나눈다. 영희는 행복해 보였고 남편은 그녀를 잘 대해주었다. 영희는 가끔 북한에 있는 어머니 생각을 한다고 했지만 이제는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고 했다. 성호는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택시를 운전하다 큰 트럭과 충돌했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 우리는 성호의 장례식에 참석했고 그가 압록강을 함께 건넜던 동료였다는 것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다. 성호는 자유를 찾아 한국까지 왔지만 결국 평범한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다. 인생은 참으로 아이러니했다. 가끔 나는 류경호텔을 떠올린다. 그 거대한 미완성 건물, 43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던 평양의 풍경, 턱수가 떨어지던 순간, 그리고 용접 토치를 들던 내 젊은 날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류경호텔은 2020년대 들어 외벽 공사를 일부 마쳤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완공되지 않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텅 빈 건물로 남아있다고 한다. 37년이 지났지만 그 건물은 여전히 평양 한복판에서 미완성의 기념비로 서 있다. 나는 그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내가 10년을 바친 그곳이 여전히 완성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허무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그곳을 떠난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확신을 주었다. 민준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가슴이 아프다. 그는 내몽골 사막 어딘가에 묻혀있고 그의 무덤을 찾아갈 방법은 없다. 하지만 나는 민준이 꿈꾸던 자유를 대신 살고 있다. 민준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나를 지탱해 주었고 힘들 때마다 그 생각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매년 민준이 죽은 날에 작은 추도식을 연다. 집에서 촛불을 켜고 민준이 좋아하던 음식을 차려놓고 그에게 말을 건넨다.
잘 살고 있다고, 내가 함께 있어 주어서 고마웠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이다. 오늘 저녁 나는 집 옥상에 올라가 서울 방향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하늘에는 별이 드문드문 보였다. 나는 46살이 되었고 인생의 절반을 한국에서 살았다. 북한에서 보낸 30해와 한국에서 보낸 15년, 그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나는 완벽하지 않고 여전히 트라우마와 씨름하며 가끔 악몽을 꾼다. 하지만 나는 자유롭다. 내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 류경호텔 43층에서 용접봉을 들던 그 청년은 이제 없다. 대신 수원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중년 남자가 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매일 아침 감사하며 눈을 뜬다. 살아있다는 것에, 자유롭다는 것에,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을 견뎌냈다는 것에 말이다. 지금 나는 한국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아내와 함께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류경호텔은 여전히 평양 한복판의 미완성으로 서 있지만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없습니다. 압록강을 건너고 사막을 걸어서 건너며 동료 한 명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얻었습니다. 탈북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뒤에 두고 와야 하며 평생 죄책감과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삶,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는 밤, 그리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권리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